그 암 생존자에게 있어서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이제 암 재발의 두려움에서 만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강의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두려움 없이 지내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암 재발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어느 암 생존자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여러 생각이 든다. 암이 재발한 것은 아닐까? 또다시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예, 두려운 마음에 평소에 하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반복되기 일쑤다. 예, 때로는 이러한 내가 너무 나약하게 느껴진다. 예,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는 사실 굉장히 예상치 못한 죽음을 직면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치료가 굉장히 급박히 돌아가면서 많은 정서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 환자분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것과는 굉장히 그 도전적인 어떤 주제가 과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환자들은 여러 치료를 거듭하면서 치료가 끝나기를 바라는, 치료만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치료가 끝나고 나서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 일상으로 바로 돌아갈 것 같지만 나의 기능이나 나의 몸 상태 혹은 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십니다. 예, 그리고 뭔가 변화된 일상에서 내가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암 환자분들이 그 치료 의사들 그리고 뭐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 여러 의료진들 속에서 내가 케어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제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나, 예, 이제 뭔가 혼자 남겨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다. 이제 이런 변화들이 결국은 환자분들이 내가 뭔가 나의 어떤 자기감 혹은 자기 개념에 대한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요. 인생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의미에 대한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암이 발생한 부위나 혹은 다른 부위에 암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 재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환자분들이나 혹은 전문가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 항상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천하를 누리는 이 임금도 이 현장에서 떨어지는 이 칼날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으로 늘 긴장하면서 지냅니다. 이런 그림과 같이 우리 암 환자분들도 언제건 다시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걱정스럽고 또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끼십니다. 실제로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죠. 그래서 여러 연구들이 이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 어느 정도 느끼시는지를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130여 편의 연구들을 모아서 통계를 낸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에 따르면 암 생존자의 한 73% 정도가 암 재발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97%까지 보고할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보고되는 심리적인 반응이자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암 생존자의 한 50% 정도는 우리가 중간 정도, 약간 이런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고 하는 것들을 중간 정도로 느끼는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7% 정도는 당장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준의 암 재발 두려움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암 재발 두려움이 언제 생겨나느냐, 예, 보시면 사실은 암 진단 후 어느 시점에서건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치료를 받으실 때도 내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나? 혹시 치료 중에 다시 재발하는 것은 아닌가? 전이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듯이 암 진단 후에 어느 시점이건 이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 치료가 끝나고 한 1년이 지난 암 생존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암 진단을 받고
치료가 잘 돼서 첫 해에 이제 전반적인 어떤 디스트레스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치료가 끝난 후에는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다라고 보고합니다. 자, 이런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암을 겪은 경험자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뭐 아동이건 청소년이건 젊은 성인이건 간에 모든 암환자가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어떤 심리적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환자일 수도 있고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치료가 잘 끝났지만 다시 또 암이 재발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다양한 조언을 주시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암이 재발하면 어쩌지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이 다시 찾아오면 어쩌나라는 생각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혹시 모를 재발에 대비해서 지금의 내 인생을 굉장히 제한하면서 지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반복되는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걸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두렵고 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미래가 희망이 없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불안한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요, 일상의 기능을 많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뭐 멀리 외출을 하기가 어려운다거나, 혹은 뭐 여행 가기를 꺼려한다거나, 뭐 친구들을 만나기를 꺼려한다거나, 그리고 뭐 아주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떤 다른 일을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상의 기능에 대한 손상을 많이 겪게 되고요. 실제로 건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하지 못한 행동들을 오히려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내가 재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확인을 얻고자 계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율이 증가한다거나 그에 따라서 이제 의료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들도 겪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혹시라도 재발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시 직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검진을 하죠. 추적적 관찰을 하는 것을 거부한다거나 진료를 받지 않는다거나 그런 회피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보완대처요법 많이 쓰실 텐데 이 대부분의 이 보완대처요법을 자꾸 찾게 되는 이 마음의 기저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완대처요법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낄까요? 같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엔 분명한 개인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많은 연구에서 보고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환자가 나이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그리고 보통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많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나 수입이 낮을수록 그리고 암의 예후가 실제로 나쁠수록 예, 그리고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가 그 이상의 환자보다 더 많이 느낀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중에는 치료 후에 많은 이제 치료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신체 상태가 안 좋고 신체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 오히려 암에 대한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궁금한 정보를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간혹 의료적인 어떤 처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의료진 혹은 처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떨어진 것이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더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임상적으로 많이 살펴보면 암을 진단받기 전에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혹은 범불안장애 혹은 건강염려증이 있었던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암 재발 두려움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자, 환자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 작용을 합니다. 암 재발이 수치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암 생존율을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5년 암 생존율, 10년 암 생존율 중에서도 그런 수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얼마나 그 재발에 대한 위험을 높이 지각하느냐. 그래서 나는 왠지 재발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어떤 수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병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재발됐을 때 내가 잘 해내지 못할 거다라는 식의 어떤 재발에 대한 대처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낮을수록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느낀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을 진단받으면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됩니다. 언제건 암이 재발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많이 가장 느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함, 불확실함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시는 분일수록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성격적으로 낙관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이전에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특히나 우리 가족이, 부모님이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신 그런 경험들을 했고, 실제로 내가 그걸 간호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목격하고 봤다라고 한 경우,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굉장히 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이것이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변에 지지를 잘 받지 못한다. 그리고 가족들이 날 잘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고립된 느낌, 외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분일수록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처하시면서 두려움을 잘 느끼지 않고 지내신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이신 분들입니다. 네.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좀 더 달라질 거야. 긍정적인 희망을 얘기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얘기하시는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아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정서적인 지지를 잘 받고, 이런 상황일수록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 수가 있고요. 환자가 굉장히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의 감정에 대해서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재발의 두려움이 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암이라는 것이 큰 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외상, 심리적인 외상 혹은 어떤 죽음을 위협을 느끼는 그런 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얻은 의미가 있다. 우리가 외상 후 성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얻은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이시는 분일수록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적게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 많은 연구에서 또 이렇게 영적인 어떤 믿음, 종교적인 믿음과 관련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보호 요인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깐 우리가 암 재발 두려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강의 중에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암 재발 위험이 높아야 암 재발 두려움이 높을까요? 예. 네, 정답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암의 병기나 재발 위험성과 같은 객관적인 수치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위험성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더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갑상선암이나 뭐 유방암 연기 초기 이런 환자분들이요, 가장 억울해하거나 혹은 가장 서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렇게 두려운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초기인데 뭐 그럴 거 두려워해. 연기잖아. 이렇게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생존자분들은 자기의 감정을 편하게 마음 놓고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암 재발의 두려움은 암의 병기와는 관련이 없다. 내가 두려우면 두려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여러분 중에서 가족들이 있다면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객관적인 상황이 어떠하느냐 보다도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이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잊혀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아마 여러분들 첫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수십 년 전의 첫사랑의 기억으로 고통스러우신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듯이 물론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만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환자 암 생존자 중 일부는 아주 이런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한 연구에서는요, 암 진단 후 10년째 이 암재발 두려움을 확인했을 때 한 30% 정도가 여전히 암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라고 보고도 합니다. 자, 이렇듯이 암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떤 강도가 좀 낮아지고 옅어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암 생존자들에게 문득문득 떠올랐을 때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두려운 걸까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제가 왜 두려울까요? 라고 얘기하면 왜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많이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 치료 중에 이제 어떤 환자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내 인생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끝에 뭐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다. 그 안에는 청사진이 있고, 예, 미래에 아주 뭐 행복한 미래만 그렸을 뿐이지 그 앞에 뭐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암을 진단받고 나니까 내 하루하루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반대쪽에서는 죽음이 하루하루 오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치료 중에 그 말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올 때 건강한 상황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삶에 혹은 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암이라는 것에 진단을 받고 또 힘든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외상적인, 예, 사건이 되고 기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죠. 예, 여기 보시나요? 바로 앞에 상어가 있는 겁니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상어. 예, 이 상어 앞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암 치료가 끝났지만 언제건 다시 재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일말의 가능성이라 한들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인간이 갖고 태어난 어떤 정서, 감정을 느끼는 어떤 기제, 당연한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옆에 있는 그림이죠. 예, 불안의 경우입니다. 이 두려움의 경우는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실제적으로 위협이 있는 사건에서 내가 경험하는 어떤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불안은 내 머릿속의 어떤 상상, 가성에 의한 위협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 붕어가 앞에 실제로 상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의 이 불안은 사실은 물론 나를 어떤 그 위험에 대비시키게 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덜 불필요하게 나를 불안해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신체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어떤 감정 혹은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상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불안한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느냐, 날 두렵게 하느냐, 부럽게 하는 실체가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언제 두려움을 느낄까를 촉발 요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부 요인들이 있죠. 내가 갑자기 뭐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전에 없던 두통이 나타난다거나, 뭐 피로가 있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허리가 계속 아프다거나, 이렇게 평소와 다른 신체 감각을 느낄 때 많은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이제 이 감각이 혹시 재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혹은 갑자기 뭐 자꾸 넘어지는 등 자기의 행동이 평소와 좀 다르다고 느낄 때, 이럴 때도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예. 또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 이럴 때, 그러니까 몸의 어떤 감각, 예, 변화된 감각,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더 불안하게 하는 그런 촉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도 많은 암 생존자들 불안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암에 대한 얘기 혹은 질병에 대한 얘기를 접할 때 문득 난 두려워집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을 보거나 관련 소식을 들을 때 같이 치료하던 우리 환우가 재발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또 불안해지기도 하죠. 예, 그리고 뭐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신문이나 예, 그런 광고들을 통해서 암과 관련된 얘기를 듣는 거. 예, 우리 환자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TV 볼 때 암보험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럴 때 TV를 끄고 싶죠. 예, 혹은 뭐 연예인들이 암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런 부고 기사를 보거나 혹은 누군가의 장례식을 갈 때 이런 때도 문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이 가장 흔하게 느끼는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진단 후에, 네, 치료 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하게 되는데, 진료를 앞둔 상황, 검사를 앞둔 상황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스캔 자이어티라고 해서 이 스캔, 뼈 스캔하고 혹은 스캔할 때 아주 불안감이 아주 급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겪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특정한 날, 네, 암 환자분들 꼭 진단받은 날, 수술받은 날짜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문득 어떤 기념일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념일이 왔을 때, 아, 내가 언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문득 떠오르시면서 또 두려움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잠깐 스쳤다가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이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계속돼서 지속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지속되는 요인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패턴, 악순환의 패턴을 겪는지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의 자극 혹은 외부의 어떤 상황들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암의 재발에 대한 증상, 어떤 증상이 암 재발의 신호일까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증상도 다 재발의 신호라고 받아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고 이것이 결국은 암 재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깊게 지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뭐 5년생 암 생존율이 뭐 95%다, 90%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아닌 단 5%에 낄 수도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두려워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원인들을 살펴보시면요. 내가 뭔가 이 불투명한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거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참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분들. 더불어서 걱정에 대한 또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에 대한 어떤 도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걱정을 자주 해야, 걱정을 많이 하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내가 준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걱정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최악을 상상하면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 그리고 설사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덜 충격을 받더라.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되면 최악의 경우는 상상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습관, 걱정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내가 자꾸 불안하지도 않아도 될 상황들 혹은 불안을 크게 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걱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스스로 자꾸 걱정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행동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죠. 끊임없이 내 신체에 다른 잘못된 것이 없는지 내 신체 증상을 체크한다거나 혹은 내가 안전하고 내가 지금 암 재발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병원의 진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한다거나 이런 안심을 구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오히려 반대로 이제 회피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를 피한다거나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아픈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촉발 요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고 때로는 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악순환을 겪으면서 두려움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어떤 임상적인 양상이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느끼는 이 감정들이 좀 과도한 수준이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과 관련돼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그리고 암 재발과 관련된 상상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생각이 떠올랐을 때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 그리고 생각이 계속적으로 빈도가 자주 점점 더 자주 그러한 생각들에 빠져드는 경우 우리가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임상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가 얘기해도 상관없어. 의사가 아무리 안심을 줘도 상관없어. 나는 암 재발할 거야. 왜? 우리 부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그런 소인이 있기 때문에 나도 암이 재발할지도 몰라.
그 몰라가 아니라 믿음의 수준으로 이어지는 거죠. 나는 재발할 거야. 네. 이런 식의 양상 혹은 또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서적 고통을 크게 느낀다거나 그리고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일상의 어떤 관계 혹은 학업이나 혹은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리고 그러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내가 불안을 느낄 때 우리가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뭔가 좀 과도하다. 그래서 도움을 좀 받아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 관리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재발의 두려움은 어느 순간, 어느 시기에서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수준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의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강연하게 잘 참아낼 수 있는 혹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보호 요인을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암생존자 통합납치 센터에 가시면 그것에 대해서 아마 확인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암생존자분들이 나의 두려움이 어느 수준인지를 좀 평가를 받으시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아주 정상 수준이거나 혹은 약한 수준의 두려움이 있다면 스스로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생존자 통합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지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약간 약한 수준에서 경도의 수준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예,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일반 의료진들의 어떤 교육이나 심리적인 어떤 지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재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 아주 심한 수준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어느 순간 생기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전문가를 찾으면 이런 치료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인지행동 치료 혹은 수용 전염 치료, 뭐 마음 챙김 치료, 여러분들 요즘에 뭐 명상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이렇듯이 암 재발의 두려움과 관련해서 나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왜곡된 생각들 그리고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다루는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은 지금 이 순간의 어떤 나의 마음 상태를 좀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행동들을 전념하는 그런 어떤 치료, 수용 전념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어떤 알 수 없는 미래에 가서 굉장히 괴로워한다면 그 마음을 현재 지금으로 갖고 와서 지금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마음 챙김 치료 역시도 여러분들이 마음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간혹 아주 이런 두려움들이 아주 극심한 불안을 동반하고 그로 인해서 뭐 불면증이 있다거나 다양한 어떤 신체적인 반응들을 나타낸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이 치료의 목표는요, 사실은 암 재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두려움 없이 살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자극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정상적인 어떤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듯이 암 재발의 두려움은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타당하고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이런 감정들을 조금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려움에 주의를 덜 두고 예,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내 삶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함께 배우는 것이 바로 심리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남은 10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한번 바로바로 적용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두려워도 괜찮아입니다. 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앞에 바로 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두렵지 않다면 피하지 않겠죠. 예, 두려움은 나한테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네. 지금 내가 암 재발이 될까봐 두려우니 뭐예요? 건강관리해 라고 알려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려워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것을 나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두렵지 않고 전혀 난 부럽지 않아. 나에게 전혀 재발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간혹 내가 암 환자인 거 잊고 살고 내가 건강관리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잊고 산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움을 받으셔야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또 그 생각에 몰두한다거나 예, 그리고 내 사소한 증상도 암의 재발의 신호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과도하게 안심을 구한다거나 또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요법이나 해체요법에 많은 돈을 쓴다거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 삶 전체가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느낀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앞에 미래에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내 목표, 삶을 잃은 것 같고 방향을 잃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인식하고 표현하기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내가 치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때로는 지겨워할까봐 내가 두렵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또 이러면서 가족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서운해하기도 하고 예, 고립감을 느끼시기도 하죠. 예, 이럴 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침이 계속되는데 괜히 불안하네. 예, 이렇게 말을 해보시면서 또 가족들의 또 지지도 얻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족들은 관심 없으니까 내가 말해봤자 마음 몰라줄 거야 하면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시거든요. 예, 그러면 더더욱 가족들은 내 마음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또 부정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물게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알리는 겁니다. 하지만 말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글을 써보는 것 제가 추천드립니다. 일기를 써보시거나, 예, 혹은 문자로 내 카톡에다가도 내 마음을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 감정이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항상 이제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환자분들에게 누구님의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리둥절 하시죠. 내 마음이요? 네. 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과거로 가서 과거 어느 순간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미래 어느 순간으로 가서 아주 미래가 예, 우울한 그런 미래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이 암에 대한 재발 역시도 미래를 예, 알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나를 떠올리면서 암이 재발될 거야.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떠지?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내 마음이 미래로 가 있는 순간들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마음을 지금 이 순간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멀리 갔네? 네, 나는 지금 건강해. 며칠 전에도 검사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을 가져오는 연습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주의를 다른 것으로 옮기는 과정인데요. 내가 뭔가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한다.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한번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아주 악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멈춰라고 스스로 외치시는 겁니다. 멈춰. 그리고 내 생각이 멀리 갔네. 예,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는 오감을 느껴서 그 주변에서 오는 그런 감각들을 느껴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현재로 가져오는 연습이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찍은, 봄에 찍은 사진인데요. 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 꽃이 예쁘게 펴 있었어요. 하늘도 바라보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골몰하게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로 예, 내 머릿속에 가득 찼을 때 멈춰. 내 생각이 멀리 갔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예, 앉아있는 곳의 엉덩이의 느낌? 예, 지금 느껴지는 어떤 코에서 느껴지는 어떤 향기, 냄새 이런 것도 맡아보시고요. 이렇게 오감을 열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예, 걱정하는 생각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시는 거죠. 특히 우리는 이 과정에서 좀 즐거운 것들을 많이 채워보세요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즐거운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예. 자, 복식호흡을 하면서 우리 영상에서 같이 보면서 복식호흡 하실 수도 있고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로 채울 수도 있고요. 뭔가 단순하게 집중할 수 있는 것들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예, 걱정을 떼어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 노력을 오히려 다른 것들로 해보는 노력들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순간 그러면 내 걱정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나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균형 잡힌 생각을 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해석하는 그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질 그런 가능성을 많이 겪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라보면 첫 번째로 지레짐작입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 왠지 재발할 것 같아. 그죠? 객관적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럴 것 같아라고 감정적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파국적 예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겁니다. 허리가 아픈데요. 이거 혹시 뼈에 전이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러다 큰일 나는데, 그죠? 아주 최악을 상상하죠. 또 마지막으로 또 당해질 수도 있습니다. 늘 나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아픈 거는 이제 치료받았으니까 절대 아픈 거는 허용할 수 없어. 몸이 완전해야 돼.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편향되는 그런 생각들에는 많은 생각의 오류들이 있는데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런 생각의 오류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함을 더 느끼고 두려움을 더 느낄 때 균형 잡힌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한쪽을 생각하는 거죠. 다른 한쪽. 현실적이요. 어제 무리해서 그렇잖아. 내가 어제 좀 무거운 걸 들었네? 그죠? 현실적인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파국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어떤 결말이 예상될 때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며칠 전에도 허리 좀 아팠다가 괜찮았잖아. 그죠? 이런 긍정적인 어떤 결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대안적인 이유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 지금 머리가 아픈 거? 내가 어제 좀 스트레스를 받았지. 어제 부부싸움을 좀 했지. 이런 식으로 다른 대안적인 이유를 생각했을 때 내가 부정적으로 흘러던 나의 생각들이 조금은 균형을 잡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아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또 새로운 마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연습을 잠깐 해볼까요? 네. 자, 수술 부위가 따끔하게 아파오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생각 많이 하시나요? 이거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닐까? 네. 자, 이럴 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죠. 새살이 돋아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약을 발라볼까? 맞아. 나 예전에 제왕절개 할 때도 굉장히 살이 따끔거렸었지. 그죠? 그런 것들 떠올리면서 약을 발라볼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의 상처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상황입니다. 네, 환우의 재발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사실은 우리 암 생존자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나요? 네, 재발되면 다시 치료받으면 되지 라고 하시나요? 그것 역시도 사실은 내가 재발될지도 몰라라는 나의 믿음을 맞다라고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 사람의 상황은 나와 다르지. 설사 상황이 같다는들 반드시 똑같이 되리는 법은 없잖아. 라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균형 잡힌 생각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해지면 그리고 두려워지면 나의 몸에서는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요. 머리도 아파요. 그죠? 이런 긴장한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암생존자 통합시센터에서는 복식호흡, 근육이완 훈련을 할 수 있는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틀어보시고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방법들은 저희가 이제 심리치료 실제로 할 때 근거 기반의 치료의 기법으로서 활용하는 기법들을 좀 더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도움을 받으시면 그런 방법들을 함께 훈련하고 내 두려움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두려운 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평소에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재발의 신호가 되는 증상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모든 신체 증상의 변화나 혹은 통증이 재발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이런 신체 변화가 반드시 재발의 신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암에서 재발할 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징후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나의 두려움을 바라보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는데, 예, 어떤가요?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실체가 뭔가요? 암 재발인가요? 네, 사실은 암보다는 어느 순간은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생각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예, 저렇게 자신과 싸우는 모습인 거죠. 예,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 이 두려움의 끝에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두려움의 끝에는 예, 뭐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홀로 남겨진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투병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치료를 실제로 많이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실수록 이 과거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거죠.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이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두려움과 관련된 이 과거의 기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어떤 외상적인 기억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면 이 두려움도 어느 정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예, 걱정하는 시간 갖기입니다. 이건 특히나 걱정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끊임없이 스스로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순간에도, 아, 저녁 때 뭐 먹지? 그러면서 또, 아, 뭐, 맨날 똑같은 거 먹어야 되나 하면서 또 걱정하실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걱정이 부지불식간에 떠오르면서 하루를 채워버립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걱정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걱정을 하지 말아가 아니라 걱정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 걱정들이 나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고 내가 뭔가 주목하는 일들, 집중해야 되는 일들에 방해되지 않도록 걱정 시간을 따로 갖자는 겁니다. 예. 이 걱정 노트를 적어보도록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걸 우리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하면 굉장히, 처음에는 걱정 노트요? 걱정 시간이요?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데요. 실제로 하시다 보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조용한 장소, 한 곳에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 장소는요,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장소에서 한 15분 내외, 10분, 30분 정도 내가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적어보시는 겁니다. 예, 아주 철저하게 내 걱정들을 적어보시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굉장히 산만하게 하는 이런 걱정들을 집중해서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고, 걱정이 정리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하기입니다. 예,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고 있고 내가 건강한 행동을 유지한다면 이 재발에 대해서도 별로 두려움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행동들, 그리고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고요. 또 균형 잡힌 삶, 예, 일과 어떤 개인 삶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때 푸는 겁니다. 물론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푸느냐도 굉장히 여러분들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아주 중요한 팁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강의는 예,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우리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을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